예, 계속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가장 큰 차이는 여기가 우리가 객관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객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근대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근대 철학이라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정의 내릴 필요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근대 철학하면 대표자가 누구냐? 데카르트, 칸트, 휴메예요. 그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 텐데 철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진리를 파악을 해야 할 건가? 왜냐면 다른 학문이 아예 없었거든요. 철학만 학문이었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데카르트, 칸트, 휴메 활동하던 시대에는 학문이라는 게 세 가지밖에 없었죠. 철학, 법학, 의학 이 세 가지밖에 없었다고요. 하나 더 있다면 목사에 해당되는 성직에 해당되는 학문. 그렇게 네 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진리가 존재를 하고 그 진리를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 거냐라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했고 그런 것들을 진리의 체계로 쫙 뽑아서 들고 있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체계로 들고 있는 자기의 체계에 따라서 전체적 그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교사였다고요. 그래서 객관주의라는 이유는 객관적인 절대 진리가 있고 그거를 교사가 중심에서 전달을 한다. 전달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전달하면 교과 중심, 어떻게를 중심으로 전달하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었던 거죠. 반면 협동학습이라는 것들은 19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바로 객관주의 근대 철학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죠. 절대 진리?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시대마다, 상황마다, 지역마다 전혀 다른 진리가 존재를 한다. 따라서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가 다른 게 정상이고 그 다른 거에 걸맞는 것들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지. 뉴턴의 물질 운동의 법칙을 왜 전원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써먹을 데도 없는데. 그런 관점이 바로 구성주의, 객관주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구성주의로 나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열어주고 학생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지식들을 잘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구성주의죠. 그러다 보니 구성주의의 교수 이론의 근거에서 나온 수업 방법은 바로 다 이 협동학습입니다. 소집단, 이질적인 소집단의 협동학습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소집단 학습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뭐였냐? 라고 보면 프로젝트 학습이에요. 여기는 협동학습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프로젝트 학습은 동질적인 집단이에요. 무슨 얘기냐? 삽질 잘하는 쪽은 삽팀, 톱질 잘하는 애들은 톱팀, 벽돌 잘 굽는 벽돌팀 해서 나누면서 동질적인 집단이 모이는 게 프로젝트 학습이면 협동학습에서는 이질적인 소집단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이렇게 돼요. 교사가 오늘 수업 목표는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이비행기를 이용해서 종이비행기를 통해서 양력의 원리를 배울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소집단의 모둠별 활동을 우리가 6명씩 조를 짜서 할게요. 학습 모형을 선택하는 거죠. 소집단 구성을 시킵니다. 자, 소집단 구성할 때는 저번에 같은 조였던 사람은 같은 조 하면 안 되고요. 이전에 조장했던 사람은 이전에 조장했던 사람은 조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자 그 자신의 그 다양한 능력이 발휘되도록 다양한 사람들끼리 구성하는 게 유리해요. 라는 것도 선생님이 알려주죠. 그 다음에 방법과 절차, 협동기술 지도를 해요. 자, 각자 발언막대기와 칭찬막대기 가져가서 회의할 때 발언막대기 들은 사람만 1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고 발언막대기를 꼭 다른 사람한테 먼저 줘야 된다는 것들을 명심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회의를 한 결과들을 서기 한 명을 정해서 정리해서 요약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비행기로 다양한 형태로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애들이. 그 다음에 어느 게 더 잘 나가고 어떤 형태였을 때 종이비행기가 더 잘 나가는지의 그 학습을 실시를 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평가 어떻게 합니까? 조별로 가장 좋은, 가장 바람직한 종이비행기 만든 거 2개 가지고 와서 날려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조가 동일한 조건하에 3번 날려가지고 누가 제일 멀리까지 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종이비행기 만들어진 거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놓고 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종이비행기로 했더니 애들이 너무 노는 시간이 많은데 종이비행기하고 다음번에는 종이비행기하고 다른 그걸 하나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 모둠 활동할 때 하는 프로그램 평가와 수정을 하는 게 전형적인 협동학습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장점은 뭐냐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성을 갖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조별로 동일한 결과물에 대해서 동일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협조해서 많은 것들을 하면 할수록 내 점수가 높아져요. 내가 협력을 잘할수록 내 점수가 높아진다고요. 이질 집단 구성이 장점을 갖게 돼요. 누구는 계산은 잘 못하지만 만드는 걸 제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누구는 만드는 거 못하지만 서기로서 요약 정리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누구는 전체 프로젝트 계획을 잘 세우는 애가 있어요. 그런 다양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한 집단이 만드는 것만 잘하는 애들 모인 애들보다, 내지는 계획 세우는 것만 잘하는 애들 하는 모인 애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죠. 이질 집단은 구성이 바람직하고 팀의 조장을 바꾸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칙상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성공의 경험을 누적할 수 있고 팀 리더로서의 지도력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가 다 조장이 돼보는 거죠. 교사가 적극 개입을 하게 되고요. 개인, 집단 점수를 모두 반영할 수 있어요. 대신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죠. 자, 협동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 조가 움직이기 때문에 교사가 세부적인 개별 학생들에 대한 통제는 쉽지가 않아요. 각 조마다 각자 공간을 달리해서 모여갖고 활동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통제한다는 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고 못한 애들은 못한 애들끼리 모여갖고 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즉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욱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막 경험을 하게 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액세서리를 껴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배우는 부익부 빈익빈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또한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 입장에서 보면 조원도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넣은 거죠. 아무 얘기 없이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대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점수를 받아가는 애가 있다? 무임수차 효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걸 맡아서 일일이 그걸 다 대신해 줘야 된다? 봉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걔가 봉이 되는 거죠, 봉. 집단 간의 편파가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 종이비행기를 누가 더 잘 날리느냐를 했지 않습니까? 서로 종이비행기를 잘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의 경우는 다른 조가 만들어 놓은 종이비행기를 망치고자 하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단 간 편파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냥 아예 수업 시간에 내버려지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너는 조언으로 해서 점수 줄 테니까 가만히 넌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껴만 있어. 나서지 마. 이렇게 하는 애가 있다면, 이렇게 그런 왕따를 당하는 애가 있다면 자존감이 얼마나 손상이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교사 입장에서. 왜? 강의식이면 안 떠들고 있고 눈을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를 보면 얘가 수업을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가 보여요. 근데 조별로 각각 모든 활동을 하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뭔가를 해.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협동학습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이죠. 교사가 강의법처럼 완벽한 통제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리더를 계속 바꿔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을 했을 때 성공의 경험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거죠. 동일하게 뉴턴의 물질운동 법칙을 누구나가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느냐? 외울 필요 없죠. 언제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H2O가 물이라는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정말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을 정도 다 압니다. 근데 장하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이 H2O라는 걸 알아서 그걸 어디다 써먹냐고. 그거 써먹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쓸데가 없는 거죠. 이걸 왜 다 외우고 있어야 되냐, 라는 게 협동학습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하러 이걸 외우냐 이거예요. 화학하는 사람만 알면 되지. 이걸 왜 전원이 다 외우고 있냐 이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구성주의이고요. 자, 객관주의의 구성주의라는 것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 담고 있는 두 가지 커다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느냐, 교사 중심의 교육을 하느냐라는 것들의 두 가지 큰 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교육의 가장 근간에는 개별화 교수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독선생, 스승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플라톤은 아테네 사람이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 배운 다음에 가서 알렉산더 대왕한테 가서 독선생을 합니다. 그렇게 개별화된 왕세자, 귀족의 자제를 집에서 가르치는 걸로부터 사실은 교육이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학교라는 체제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학생이 비용을 덜 들이고 가르치는 체제로 바뀐 게 학교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별화 교수법은 요즘에 나온 교수법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독선생 모셔다 놓고 학생의 진도, 흥미, 경향, 준비, 능력 다 다르죠? 알렉산더 대왕은 3살, 4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도 3살, 4살 때부터 독선생, 굉장히 왕의 스승 되는 사람들이 직급이 높아요. 그 두 사람의 역할은 두 사람씩 되게 가르치는데, 엄선된 과거를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도 학문의 소양이 높다는 사람들 둘을 뽑아서 세종대왕을 가르쳤다고요. 영재교육을, 조기교육을 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왕하고 대신들하고 정말 날려놓고 사서삼경 같이 토의합니다. 영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개별화 교수법이죠. 이게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 교육으로 발전해 왔다가 점차 이런 협동학습, 구성주의 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사람마다 흥미, 적성이 다르니 그거에 걸맞는 교육을 시키자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개별화 추세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육은 개별화부터 출발해서 수업의 효과성을 높여서 이런 강의법 중심의 학교 교육, 강의 체계제의 수업으로 갔다가 점차 학생의 개별 자율성을 존중하는 협동학습 체제로 왔고 더 나아가서 개별화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수미 선생님 같은 성악가는 어렸을 때부터 성악에 거의 한 명씩 독자적인 선생님을 모셔놓고 배웠던 거죠. 그런 개별화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안 썼어요. 음악으로만, 성악으로만 공부를 했던 거죠. 이게 바로 개별화 수업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놓고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해를 해두시고 나면 그랬었지라고 이해를 해두시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적용할 수업이 어떤 수업인데 수업 실현할
시연을 할 수업이 어떤 식인데 과연 그 수업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는 50분만 생각을 하세요. 50분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라는 걸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은 교과목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 최소한 1년을 교과목을 가르칠 거예요. 한 학년을 맡아서. 그러면 방학 빼고 행정정리하는 시간 빼도 1년에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애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1학기, 2학기 해가지고. 시험 시간 빼고 뭐 다 빼도.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강의법을 쓰시는 선생님께 6개월, 8개월 내에 강의법을 꼭 써야 됩니까? 여기서 2주 정도만 빼서 강의법 중심으로 하시더라도 8견학습 탐구 수업을 한번 결합해 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그렇다면 아이들이 억지로 주입하는 강의식 수업으로만 하다가 새로운 절차 중심의 수업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냐. 그게 더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겠냐. 내지는 매번 모둠 활동만 하시는 선생님이 있다라면 그 중에 한 2주 정도는 빼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니겠냐. 가장 흔한 얘기가 저희 체육 수업에서의 안하공 수업이죠. 안하공 수업이라고 아십니까? 안하 공 줄 테니까 너희끼리 놀아라 수업이 안하공 수업이죠. 그런 것만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선생님이 알고 있었던 지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을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뺄 수 있지 않겠냐. 왜 조합할 생각 않고 그냥 정해진 대로 주어진 대로 할 생각만 하시느냐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에서 다 끝났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 여기서 다 끝났어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이거죠. 강의법에서 필요한 거. 여기 표가 이외의 것들은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는 좀 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의법에 있어서의 헤르바르트의 교수 5단계를 보면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준비 단계를 거칩니다. 선생님들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수업 준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준비된 내용들을 학습과제를 제시를 합니다. 학습과제를 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오늘은 어류를 공부하겠어요. 물고기는 아가미가 달려있죠. 물속에 살죠. 헤엄을 치죠. 유선형으로 생겼죠. 와 같은 것들을 특징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물속에 살면서 유선형으로 생겼지만 어류가 아닌 게 있어요. 바로 고래랍니다. 고래와 돌고래는 호흡을 하거든요. 아가미가 없어요. 그리고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사례와 비사례를 예를 드는 거죠. 즉 전형적인 사례로는 고등어, 꽁치와 같은 우리 밥상에서 먹었던 생선을 얘기를 하면서 어류를 얘기를 하고, 전형적인 비사례로서는 고래와 돌고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비교 추상입니다. 그래서 포유류의 특성과 어류의 특성을 일반에서 알려주게 되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어는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전형적인 수업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강의법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강의법의 가장 시초는 그 밀레투스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탈레스가 제자들을 놓고 가르친 거죠. 강의를 한 겁니다. 이 세상은 물로 돼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고요. 자, 그러한 것들이, 그런 강의법이, 그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강의법이 아직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ICT 시대에 4차선 혁명을 내다보는 시대에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겠죠.
협동학습이라든가 다양한 철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의법이 살아있는 이유, 바로 강의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수업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지식의 전수가 목적이고 사실 전달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거나 단기 파지가 목적인 경우, 학습 전반에 대한 정보와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예요. 이게 언제냐? 딱 이전에 여기 협동학습에서 보시면, 자, 오늘 수업 목표 어떻게 할 거고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칭찬 막대기하고 발언 막대기 가져가서 학생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결과물 내세요 하고 하는 것들은 선생님이 강의 형태로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수업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강의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요. 즉 강의법이 가장 적합한 경우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대신 부적합한 경우도 존재를 하죠. 부적합한 경우는 지식의 전달이 목적, 짧은 시간 안에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경우에요. 경험을 해본다거나. 그 다음에 지식을 습득해서 단기에 숙지하는 부분은 도움이 되죠, 강의법이. 하지만 내가 일생을 두고 앞으로도 써먹겠다라고 했을 때는 강의법이 도움이 안 됩니다. 미적을 아마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아니고서는 미분 적분을 자기 삶에 적용해 보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적인 파지가 요구되는 과제에 있어서는 강의법이라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지식 전달이, 우리가 교육 목표의 인지적 목표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차적인 사고 능력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암기라는 지식,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높은 이해 단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강의법이 적절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분석, 종합, 평가라는 고차원적인 단계로 가려면 그거는 강의법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여 갖고는 방법이 안 되는 거죠. 학생의 참여가 필요하고 지적인 능력이, 학생의 참여가 요구되는 수업의 경우는 강의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의법은 일방적인 전달이기 때문에 학생의 수동성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또한 탁월한 영재의 경우는 강의법이 적합할 수가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는 강의법으로 하게 되면 하고 시간만 갖지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법이라는 게 적합한 경우가 있고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장단점은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문답법은 강의법의 수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죠. 사고력, 비판적인 태도, 표현력 신장의 탁월한 방법입니다. 대신 선생님 입장에서는 발문,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 지금 하브루타 복습하신 선생님들이 느끼셨겠지만 제대로 된 질문한다는 게 되게 어렵죠.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마 지금 하브루타 복습을 하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될 그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재생이 가능하고 추론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한 발문을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 복습에서 주로 묻는 게 무엇입니까? 자, 이 이론이 무슨 개념인지, 교사로서 이 이론을 적용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즉 재생, 추론, 적용 발문을 주로 묻고 있다고요.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효과적인 발문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답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의점이 있어요. 30명의 학생들을 문답법으로 수업을 하시게 되면 공이 나타나는 현상이 진도는 나가야겠고, 그러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까지 다 묻게 되면 3000% 빠질 것 같고, 결국 기회균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30명의 학생 중에 어느 학생은 학생이고 어느 학생은 학생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균등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학습에 관련된 중심에 질문해야지 3000% 빠져갖고 뭐 이상한 질문만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학습기를 박탈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자체가 질문을 할 때 질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왔으면 그거에 연상된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어류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물어요.
그 다음에는 자, 바다에 사는데 어류가 아닌 게 뭐가 있죠? 라고 하는 질문이 후속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형적인 어류의 사례와 전형적인 비사례인 고래를 묻게 되고, 자, 이 둘의 다시 비교에 대한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차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질문을 하는 것들이, 발견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이 답변을 잘 못하는 분위기다 이랬을 때는 그 수준을 낮춰서 좀 힌트를 더 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잘 해야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면 그 답변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해요. 적절한 피드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질문 잘했는데 이런 점은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항상 칭찬을 하고 보완을 지시하는 형태의 피드백이 중요하지, 너는 그것도 모르고 라는 식의 학습 동기를 꺾는 질문, 피드백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은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브르타 학습을 하게 되면 좀 이전에 교육학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대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 못하는 사람하고 하면 난 손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잘 못하는 사람하고 붙어야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본질을 설명하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경우는 가장 잘 못하는 학생과 가장 잘하는 학생이 한 조를 이뤘을 때입니다. 가장 성과가 안 좋은 경우는 비슷비슷한 학생끼리 모였을 때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브르타 복습이라는 것들은 문답을 하는 거다 보니 좀 격차가 있는 학생들끼리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구성지 학습 이론에서 다룰 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토익법. 최근에 문제가 소통과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토익식 수업에 대해서 2020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풀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마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왜 토익법? 웬 토익법? 학교에서 주로 쓰는 수업 방법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혁신학교, 경기도 쪽이 특히 성과가 높죠. 혁신학교 쪽에서 쓰는 주요 수업 방법이 토익법입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느냐? 의사소통을 통해서 토의를 바탕으로 해서 교수 목표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성취하도록 해요. 경기도의 혁신학교에서는 학칙을 토의를 통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수용을 해줘요. 그러니 학생들이 토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번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내용은 이런 거죠. 혁신학교에서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뭘 토의를 하냐면, 학생들의 염색을 허용할 것이냐 라는 토의를 찬반을 참 열심히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학기 중에는 염색을 하지 말자. 단 방학 때는 허용을 하자 라는 형태로 결론이 났어요. 대부분 방학 때 염색하지 말라고 해도 애들 알아서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염색을 학기 중에도 허용하자라는 생각, 그렇게 우려하는 생각들로 결론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토익법을 수행하는 단계를 보면 일단 선생님이 과제를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토의할 주제는 무엇일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되겠죠. 과학사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그 종교 재판을 받는 상황에 재판장인 사람과 갈릴레오의 입장에서 같이 토의를 해보자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안을 준비를 하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갈릴레오와 그런 재판장의 시각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내용을 알려주고 토의를 전개하는 겁니다. 너는 재판장의 입장, 너는 변명해야 되는 갈릴레오 입장. 그래서 얘기를 하게 만들고 이것들을 종합정리해서 마무리를 짓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토의법이 중요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신학교의 그 주요 모토를 겸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경쟁보다는 협력, 주입보다는 토의. 경쟁, 이러한 것들을 모토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은 토의법이라는 것들이 서로의 주장만 하고 마치는 수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의법이라는 것들은 정반합을 통해서 그 합을 도출하자라는 거지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끝내자는 수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을 도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경기도 심층면접에 그 2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토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정리하시면서 다른 사람 나오는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또 토의법에서 중요한 거는 조사 입장에서 조정해서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대안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토의법의 유형 안에는 경쟁보다 협력, 배제보다 배려, 주입보다 토의입니다. 이게 혁신학교의 3대 모토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토의법의 유형의 세부 방식이 있는데요. 과거 객관식 시험 같으면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개념과 장단점을 다 아는 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논술에 와서는 그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게 무슨 개념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죠. 단상토의라는 것들은 우리가 심포지엄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흔한 게 특정 전문가가 단상에서 놓고 강연하지 않습니까? 강연하는 형태. 이게 바로 단상토의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단상토의. 한 주제에서 다양한 점에서 깊이 있게 토의하는 게 단상토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미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 딱 보시면 책상 원으로 딱 돌려놓고 각자 자기 주장 얘기하면서 각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전문가 간 토의예요. 학교의 생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전문가지 않습니까? 같이 놓고 같이 얘기하는 게 전문가 간 토의예요. 그래서 누가 더 우월하고 이게 없어요. 이게 바로 세미나 방식이고요. 배심 토의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색을 허용하자, 허용하지 말자. 각자 주장하는 거죠. 팀이 돼서. 상반된 견해, 대표자 간 토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쪽지 적어가지고 이 얘기하라고 해서 쪽지를 줍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읽어가면서 바로 배심 토의를 하면서 이때 중요한 거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담 토의 같은 경우는 학자와 전문가가 한 토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은 조정래 선생님을 모셨고 학생 대표로서 학생회장이 나와서 대담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지켜보는 거죠. 바로 학자와 전문가가 한 토의가 대담 토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형태죠. 방송에서.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게 MC와 출연진 간의 그 대담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담 토의라는 거죠. 청중반응 팀 토의 같은 경우는 청중학습자 대표와 발표자가 토의하는 거예요. 즉 단상 토의를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전문가가 발표를 쫙 해요. 자, 질문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질문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업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번에 환경 주제로 어떤 그 박사님이 와서 발표를 하실 테니 네가 반대표로 해서 좀 내용을 읽고 준비사항을 좀 준비해서 질문을 해봐라 라고 선생님이 요청을 하죠. 바로 청중반응 팀토이예요. 대표와 네가 주도가 돼서 청중학습자로서 질문사항들을 좀 뽑아서 물어봐라. 바로 이게 청중반응 팀토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포멀하게 선생님이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토의가 되겠고요. 그런 사회자 없이 그냥 자유 토의를 하는 방식은 선생님도 한 구성원처럼 들어가서 자유롭게 규칙 없이 하는 게 바로 자유 토의가 되겠죠. 공개 토의는 발표자와 청중 간에 그냥 뭐 강연 없이 그냥 토의하는 거예요. 자, 학교 학칙에 대해서 바꿔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공개 토의죠. 원탁 토의는 세미나를 하되 세미나 안에는 전문가들 간의 토의인데 원탁 토의는 구성원들 간의 토의예요. 원탁을 놓고 원탁이라 하면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못하고 없지 않습니까? 다 각자 한 표라고요. 그게 바로 대등한 관계,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서 아무나 얘기하고 싶거나 하는 거죠. 손 들고. 원탁 토의. 버즈 토의는 뭐냐면 이렇게 토의식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가장 큰 한계점은 뭐냐면 30명이면 5명 정도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25명이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학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입장에서 30명을 어떻게 하냐면 6명씩 5조 30명이죠. 그래서 각자 토의를 해와요. 첫 시간은. 그래갖고 각자 토의를 하고 그 각자 조 안에서 대표자 5명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2차 토의를 해요. 이 토의된 내용들을 다 수렴을 해서. 그래서 이 5명이 2차 토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6조가 막 와글와글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글와글 토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와글와글 하는 게 마치 벌이 미즈하고 날개짓 하는 소리 나는 것 같다. 그래서 버즈 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벌이 날개짓 하는 소리, 버즈. 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집단 토의 진행 후에 대표자를 모아서 토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6명이 한 조가 돼서 하니까 6명이 각자 다 발언할 기회가 다 주어지잖아요. 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토의가 버즈 토의죠. 대신 2차에 걸쳐서 토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토의의 유형만 이해를 해두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뭐 각각의 장단점은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논술을 해서 쓰라고 나올 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개념만 이해를 해두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바로 문제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 발견 학습입니다. 문제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은 전형적으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수업 방법이에요. 또 이 수업 방법들은 공의 하우 중심의 수업 방법입니다. 절차 중심의 수업 방법이에요. 과정 중심의 수업 방법이고 내용물을 무엇을 전달하느냐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우. 자, 그래서 절차 보세요. 문제 제기, 문제 인식, 대안 설정, 대안 탐색, 최적 대안 선정, 결과 검증.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주제 준비, 결정, 탐구, 표현, 마무리, 평가. 비슷해요. 발견 학습, 이거는 학문지식 교육 과정이지만 문제 파악, 가설정, 가설 검증, 결론 및 일반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 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인 거는
절차가 경험주신 교육과정이 게 아니라 내용물이 직업교육이었기 때문에 경험주신 교육과정이다. 내용물이 과학, 수학이었기 때문에 학문주신 교육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결학습 이 추구하는 목표는 자신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반성적 사고, 반추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프로젝트법에서는 주로 팀 단위로, 소팀 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실천력이에요. 왜? 소팀 단위로 벽돌팀, 나무 켜는 팀, 삽질하는 팀으로 나눠서 각자 문제 해결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실천력이고, 문제 해결 학습은 혼자 하는 부분이 주고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성적 사고, 스스로가 스스로 해보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반성하는 계기를 삼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반면 발견학습의 경우는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탐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실험 실습을 통해서 과학의 법칙을 철두철미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문제결학습 프로젝트 학습의 경우는 바로 경험중심 교육과정이고,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근간이 됐던 철학은 바로 진보주의 철학입니다. 반면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그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본질주의가 영향을 줬죠. 그건 나중에 철학에서 한번 다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결학습 프로젝트 학습은 바로 직업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학습의 실용성이에요. 배운 지식을 직접 나가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할 수 있도록 만든다예요. 반면 발견학습에 있어서는 바로 과학의 법칙, 원리를 숙지함으로 인해서 그걸 알게 되면 하나를 알면 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를 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개별을 다 암기시킬 게 아니라 법칙, 원칙, 원리를 가르쳐서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 그래서 학습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근간이 되는 지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있네요. 지식의 구조라고 그래요. 광합성의 원리를 초등학교 때 강낭콩을 심고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열매에 맺히는 과정을 통해서 광합성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중학교에서 꽃의 수분 과정을 배워요. 고등학교 가면 생물 시간에 뭘 배우냐면 바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과정을 배운다고요. 지식의 구조. 그렇죠. 반면 문제결학습 프로젝트 학습은 직업교육이기 때문에 생활 경험에 필요한 문제, 생활 경험에 필요한 문제를 배운다고요. 초등학교 실과에서는 바느질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중학교에서는 밀농사 소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 밀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될 내용들. 초등학교 때는 요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런 거죠. 문제결학습 프로젝트 학습은 전형적으로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고는 나머지 다 실습이죠. 소 관리하고 밀농사 짓고. 브루너 발견학습은 선생님이 잠깐 설명 안 하면 실험 실습을 통해서 탐구해 나가는 거죠. 문제결학습 프로젝트 학습의 장점은 차별적인 학습. 왜? 자기가 배운 내용은 곧바로 졸업하고 나가면 써먹어야 될 기술들이에요. 밀농사를 짓고 소를 치기 위해서. 프로젝트 학습법. 같이 집을 져야 돼요. 그러니 동기유발, 책임감. 자기가 맡아서 창문 했으면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겨울에 바람이 들어와요. 집에. 창의성, 실생활에 결부된 내용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반면 브루너의 발견학습에서 하는 것들은 바로 과학의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이 법칙을 이용해서 전이가 용이하게 된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과학자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고등정신사고능력, 과학자로서 없었던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발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문제결학습 프로젝트 학습의 공통적인 단점은 기초학력 부실이에요. 왜? 3R, Read, Write, Arithmetic. 즉 읽고 쓰고
사칙 연산 정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지 그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진한 학생에 곤란하고 비체적으로 수업을 하게 돼요. 왜 그럼 농사를 짓는데 왜 비체적이냐? 이렇게 수업 과정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학교에 가서 가르치려고 했더니 애 하나가 밀 쌍난거를 꺾어 왔어요. 선생님, 여기 까맣게 뭐가 생겨갖고 자꾸 말라 죽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제시를 하면 선생님이 그거는 오늘 이걸 배워볼까? 이러면서 밀의 병충해에 대해서 쫙 강의를 하고 그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농약은 뭘 뿌려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발생 안 하게 되는지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전형적인 문제해결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비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프로젝트 학습법의 경우는 여전히 목공을 못하는 애들은 집 짓는 게 어렵죠. 부진한 학생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안 돼요. 소집단별로 나뉘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 개 중에 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 지식 습득이 어렵죠. 반면 발견학습의 경우는 학생 스스로 발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학생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옛날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몇십 년간을 고생해서 그 법칙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것도 그 뛰어난 과학자들인데 문제 해결력만이 목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막상 과학의 원리를 안 다음에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적용하려고 할 때 적용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F는 MA를 통해서 F는 MA라는 물질 운동의 법칙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적용해서 적용해서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써먹을 일이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협동학습, 바로 이전까지 강의법, 문답법, 토익법, 문제학습, 프로젝트 학습, 발견학습, 탐구 수업은 교사 중심에서 진리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진리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한 것이 객관주의 수업 방법들이었어요. 이제는 구성주의로 딱 넘어가서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르니 어떻게 환경 조성을 하면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배워나갈 것인가. 즉 교사 입장에서는 너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아니라 환경을 설계를 해서 과제를 딱 주면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하에서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스스로가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협동학습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